이제 해볼게요. 아이고. 지금, 오늘 되게 변수가 많은데,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 그, 원래는 제가 가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다른 걸 또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된 거를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어, 보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이어트는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 있는데, 운동하는 거하고 먹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이제 운동만 하면 당연히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회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살은 먹는 걸로 빼는 거고, 몸은 운동으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부자가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좀 이따 영화가 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늘 돌발 변수가 되게 많네요. 부자가 되겠다고 말을 하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는 말이 같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실패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기본적인 원리만 따라주시면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걸 잘 못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실패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호르몬을 내가 어떻게 다이어트에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공복 상태가 유지될 때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배고픔을 주는 신호를 주는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상하부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체내 지방이 증가를 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돼서 그만 먹어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요 두 호르몬이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먹게 되면은 이 그렐린이란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가 되면서 이제 조절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렐린 수치를 감소시키려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해주실 때 이 그렐린 수치가 감소하면서 이제 배고프지 않다라는 신호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시면 그렐린 분비를 억제해주고 그다음에 이 지속성이 되게 오래돼요. 그리고 이제 렙틴 호르몬은 잘 때 잠을 깊게 자고 푹 잘수록 이게 분비가 잘 돼서 뱃살이 더 잘 빠지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찍 주무시고 푹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세로토닌이 제대로 나와야지 이 렙틴이나 그렐린의 균형도 훨씬 잘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이제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식욕을 억제해주고 체지방을 태워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동맥경화나 심장병 같은 염증성 질환의 위험도 낮춰주게 되죠. 그래서 호르몬이 이렇게 이 호르몬이랑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면 식욕도 증가하고 근육량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복부에 지방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지방을 더 많이 생성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역 약화랑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코티졸이 많이 분비될 경우에는 렙틴 호르몬도 분비가 감소가 되면서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내장 지방을 훨씬 더 많이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포도당이 이제 혈관을 계속 돌아다니게 되면은 이게 염증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하면 포도당이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이제 간이나 뭐 지방이나 근육이나 이런 데에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너무 계속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복부에 지방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이어트 실패하게 될 그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은 이제 인슐린 호르몬을 원활하게 분비를 해 주려면 근육이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다른 말로 근육 호르몬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장 호르몬이 어렸을 때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장 호르몬은 생애 내내 계속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아나 청소년기에는 이제 키를 성장시켜 주는 거고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이게 노화도 방지해주고 그다음에 잘 때 뭐 체지방도 분해해주고 그다음에 뱃살도 감소되는데 훨씬 유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근육을 생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이 성장 호르몬이 제일 잘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잠들고 나서 3시간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잘 때, 그 다음에 운동할 때. 그리고 요 호르몬 자체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제일 높게 분비가 되는데 이때 분비되는 시간에 대부분 깨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 회복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코티졸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악순환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 그때 최고치를 찍고 그다음에 매 10년마다 14.4%씩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대가 되고 나면 20대에 나왔던 거에 한 절반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려면 요 센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 밤에 주무실 때는 소음이나 빛을 최대한 차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휴대폰 보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이런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빛을 최대한 차단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도 하셔야 되고 무산소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장 호르몬이 더 원활하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실 경우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나 다른 기타 호르몬 분비를 더 원활하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거고 성장 호르몬은 이 모든 원활한 그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해주게 되는 거고 세로토닌은 수면을 유지시켜주는 이제 호르몬인데 렙틴이나 성장 호르몬 수치에도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3가지 호르몬들은 유기적으로 계속 물리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가 빠그러지면 계속 다 연쇄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비타민 D를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 이제 성호르몬을 정상으로 해서 염증도 낮춰주고 염증을 낮춰주게 되면 이제 체중도 감소하는데 훨씬 더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원리를 보시면 되게 간단한데 사실 인풋 대비 아웃풋의 양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이랑 소비하는 양이 이제 섭취량이 더 많을 때, 먹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체중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섭취하는 양이랑 소비하는 양이 같다. 똔똔이면 이제 체중이 유지가 되겠죠. 반대로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체중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요즘에 이제 또 약간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면 공복 시간을, 그러니까 점심이랑 저녁 사이에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4시간을 유지를 하시면 체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요게 5시간을 유지를 하시면 체중이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시간을 유지하시면 체중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는 내가 이제 공식이 있는 거예요. 요 양만 맞춰주면 섭취량이랑 소비량, 그 다음에 뭐 공복 시간, 이렇게 요것만 잘 맞춰줘도 살은 그냥 이 원리에 의해서 빠지게 되는 건데, 이제 제일 이제 공복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침 식사예요. 그래서 아침을 꼭 드시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평생 내가 만약에 아침을 안 먹을 거다 그러면은 아침을 안 드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어쩌다가라도 한 번씩 아침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뇌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한 번 안 먹기 시작하면 이제 저녁 먹은 거를 그 다음날 점심 전까지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무조건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먹은 거를 에너지를 아껴서 점심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근데 중간에 이제 아침을 들쑥날쑥 먹게 되면 그 한 번 먹는 거를 그냥 다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저장을 하면 이 몸이 언제 이제 주인님이 나한테 음식을 줄 줄 모르니까 계속 붙잡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패턴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을 계속 먹게 되면 저녁에 먹은 거를 일단 털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들어올 거니까 다음에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주인님이 음식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소비하는 형태로 몸이 체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기 2시간 전에 뭘 먹으면 그건 그냥 다 지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2시간 전에 뭘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9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편이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복 시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해 주시는 게 훨씬 몸의 대사를 태우는 쪽의 몸으로 바꾸는데 훨씬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공복 시간을 지켰는데도 난 살이 잘 안 빠진다. 그럴 때는 이제 뇌하수체 호르몬이나 갑상선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지켜도 잘 안 되고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할 때 핵심 포인트는 6시 이전에 아침을 드셔야 되는 거죠. 공복 시간 6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보통 점심시간이 다 12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6시간을 지키려면 아침 6시에는 아침을 드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살이 잘 빠지는 몸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시면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을 드시고 일찍 일어나려면 또 일찍 자야겠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밀가루인데, 사실 저도 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빵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맨날 다이어트 할 때마다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밀가루를 조심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음식물은 식후 2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화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반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그렐린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위에 음식물이 있다. 이거를 뇌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렙틴 호르몬이 올라가서 지방을 축적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렙틴 호르몬은 이제 그만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밀가루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밀가루를 먹었을 때
뇌에서는, 그러니까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위 벽에 붙어요. 그래서 이 위 벽에 붙어 있어서 음식물은 다 내려갔는데 위 벽에 글루텐 때문에 아직 음식물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서 그렐린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렐린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방을 계속 축적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 자체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살이 계속 찌겠죠? 그래서 이 그 위벽에 붙은 글루텐을 떼려면 뭘 먹어야 되냐면 아스코르빈산,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드셔야 돼요. 이 비타민 C, 그래서 왜 이렇게 파스타집 가면 무 주잖아요. 그게 이제 비타민 C를 먹어서 밀가루를 떼내려고 이제 소화 잘 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인이 아니고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실험을 했는데 공복 6시간을 지키고 그다음에 밀가루를 안 먹고 또 혹시 모르니까 비타민C를 같이 줬어요. 그러면 이게 2주만 해도 평균 5kg을 감량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공복시간 유지해 주시고 밀가루를 피하시고 그리고 비타민C를 섭취를 해서 만에 모르는 그런 걸 예방을 해주시면 훨씬 더 다이어트가 잘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 건강이죠.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랑 게놈의 합성어인데 이거는 미생물 집단이고 그 미생물 자체를 말하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장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피부나 온 그 뭐 점막으로 돼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그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전체를 다 계산을 하면 한 무게가 2kg에서 3kg 정도가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게 장이고 이 장이 소화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인 거죠.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비타민 12랑 그다음에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많이 생산을 해주는데 이 장내 세균 불균형이 있게 되면은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비만도 유발이 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유발이 되고 피부염이나 신경학적 불균형 같은 것들이 많이 유발이 돼서 요즘에는 이제 저희 나오는 제품들도 이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를 사용한 이제 신바이오틱스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돼서 이제 이걸로 질병을 치료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 상태가 안정이 안 되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영양분은 장에서 다 최종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 생태계가 안정이 돼 있어야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단백질,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하실 때 단백질,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 요거를 잘 맞춰서 드셔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하신 거는 이제 단백질의 비중을 확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상대적으로 전체 칼로리를 낮춰주시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조금 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 혈당 상승이 일단 되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하게 만드는데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올릴 때 그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게 또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전반적으로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도 증가가 돼서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 살이 훨씬 안 찌는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이제 단백질을 조금만 더 섭취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5kg를 감량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에는 사실 지방간 같은 게 술에 의한 지방간이 아니라 그냥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원인이 되는 게 이제 탄수화물이랑 과당 섭취가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들이 저염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염식보다 중요한 거는 당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 과도한 탄수화물이 결국은 계속 분해가 돼서 이제 포도당이 되고 나면 이게 다시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약화가 되기 때문에 지방을 축적을 많이 하게 되고 복부 지방이 또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식사량만 많이 하면 아무래도 지방을 훨씬 더 많이 저장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장내에 이제 유해 물질 같은 게 이제 장에서 계속 세포 쪽으로 혈관 쪽으로 이게 이동을 하게 되니까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지방을 또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을 아예 안 먹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포화 지방을 줄이는 건 중요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은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나 연어나 뭐 들기름,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거를 이제 드시면 세포막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신진대사 속도를 높여줘서 이제 감량 속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산소의 흡수도 도와주고 배출도 도와주고 이렇게 활성산소가 제어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항산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지방을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방이 호르몬의 원료가 돼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어트의 키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건강한 지방을 적정량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지방을 섭취하실 때는 이 지방은 조금만 먹어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양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첫 번째는 식사 시간, 공복 시간을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정한 양을 드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되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이 탄단지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5대 3대 2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좀 근육을 키우면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단백질을 4로 하시고 지방을 1로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선수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에는 탄수화물 비중을 더 낮추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4대 4대 2 이런 식으로도 많이 먹기도 하는데 이 일반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두뇌 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5의 비율로 맞추시는 게 훨씬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식단을 제가 보통 회원님들한테 드리는 방법이 뭐 두 가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제 장누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장누수 개선 식단을 드려요.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식사 텀은 6시간 텀으로 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그다음에 요런 발효식품을 많이 넣어드리는 거죠. 장이 개선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식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단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하면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게 빵, 그 다음이 라면, 그리고 떡볶이 뭐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다이어트 할 때 이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고구마를 쪄 먹어야 돼요? 구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저는 길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드시라고 해요. 사실 뭐 GI 지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구우면 당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맛이 없게 쪄먹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군고구마를 만들어서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더 다이어트 하는 데는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식사를 아침에만 빵을 넣어 드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렇게 안 되면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이 밑에 있는 점심이랑 똑같게 구성해서 드세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드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사 하시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골고루 종류별로 골라서 100g을 드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한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다이어트 이게 지금 제 식단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수를 하는 그 중에서도 비키니 선수를 하는 선수의 식단이거든요. 보면 얼마 안 먹죠. 이렇게 안 먹어야지 일단은 살이 빠지는 게 맞기는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윗사이즈가 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윗사이즈가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소예요. 그래서 채소는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이 또한 많이 드시면 위가 늘어나니까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이어트를 할 때는 당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당을 이제 구별을 하다 보면 채소로 했을 때가 포도당. 그 다음에 요게 두 개가 붙으면 과당.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랑 과당이 붙으면 이제 설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세 가지. 단당, 다당, 지방. 근데 이제 단당 같은 경우에는 쌀밥이나 이런 바나나 같은 데 들어있고, 다당은 이제 분해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그다음에 지방 중에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이거든요. 근데 이 삼겹살이나 곱창이나 순대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이게 장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장에서 부패할 확률이 높아서 장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다이어트 하실 때 최대한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관건은 당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많이 먹는 걸 운동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능에서 운동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 당을 최소화시켜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사를 높이는 건데, 대사를 높여주는 데 중요한 영양소는 이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 이제 돼지고기나 곡류에 많이 있고, 요거를 이제 티아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B1은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비타민 B1이 가가지고 요거를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대사랑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거고, 비타민 B2 같은 경우에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지방을 들어왔을 때 분해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는 피리독신이라고 하고, 얘는 단백질을 분해할 때 이제 사용되는 비타민이고, 그다음에 비타민 B5 같은 경우에는 판토텐산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탄수화물이 쓰고 남으면 그 나머지를 이제 탄수화물 다 쓰고 남은 애를 저장할 때, 배에다 저장을 할 때, 이 판토텐산이 붙으면 요 배에 저장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뱃살을 더 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식습관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비타민 B군이 꽤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대사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살이 더 많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아까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요 세 가지를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것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뚜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멍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이제 사이즈별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흡수를 못하게 하려면 뚜껑을 닫으면 되잖아요. 이 뚜껑을 닫게 만들어주는 효소들이 있어요. 단당을 닫아주는 애는 토치고, 다당을 해주는 거는 파세올라민, 지방을 해주는 거는 이제 키토산이에요. 근데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뚜껑을 들어간 다음에 닫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림팩은 식전에 드셔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단당이랑 다당은 이제 빵이랑
밥, 이런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 때 이제 요 두 개가 필요한 거고, 키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섭취가 많을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식습관에 이제 탄수화물이 많냐, 지방이 많냐, 요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방은 사실 고기를 먹으면 고기에 단백질이랑 지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덩달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제품 중에는 어, 슬림팩은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 때 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파워블록 키토산은 지방 섭취가 많을 때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는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근원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소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밀라제는 이 침에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요 탄수화물이 최종 분해 산물은 포도당이고 단백질은 프로타제가 붙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거고 지방은 리파제가 붙어서 이제 지방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다 이제 아밀라제는 단백질에는 작용을 안 하고 탄수화물에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작용하는 요 소화 효소를 알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요 효소가 붙는 거를 막아버리면 이제 영양소 분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림팩에 들어있는 CLA 같은 경우에 이 효소 작용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체외로 배출되게 도와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을 그냥 빼내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CLA. CLA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를 빼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 자체를 작게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분해 요소가 이렇게 붙어서 분해하는 걸 방해해서 대사를 아예 안 시켜버리고 체외로 그냥 배출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운동은 크게 유산소, 무산소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보면은 빠르게 걷는 거, 그다음에 우리 25센트 라이드처럼 사이클 타는 거, 그다음에 줄넘기는 이게 어떤 건지 헷갈리시는데 얘는 어쨌든 유산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산소 운동은 이제 지방을 빼는 게 아니고 근육을 단련시켜주죠. 그리고 근육 자체가 양이 늘어나면 몸 자체에 저장할 수 있는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대사를 늦춰줘요. 그리고 이제 흔히 생각하는 뇌운동. 뇌운동은 이 뇌 에너지를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포도당이에요. 그러면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아까 대사산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책 읽기를 많이 하는 것도 그 탄수화물을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을 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카르니틴. 카르니틴은 3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3가지 중에 2가지는 그냥 카르니틴만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1가지는 누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 A, B가 저절로 하는 거고 C는 시키면 하는 거예요. 시키는 존재가 바로 이 CLA예요. 그래서 CLA가 붙으면 배에 있는 지방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절로 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상한 걸 먹었어요. 그러면 이상한 걸 먹으면 얘를 흡수시키지 말고 그냥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카르니틴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카르니틴이 많은 게 훨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겠죠. 그 다음에 혈액은 보통 92%는 물이고 그 안에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이에요. 근데 이게 카르니틴이 있으면 얘가 이제 이 콜레스테롤이랑 그다음에 중성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날라서 요거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바꿔줘요. 그래서 이 이 카르니틴도 아미노산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틴을 섭취를 하셨을 때 카르니틴을 같이 드실 수 있는 건데 이 CLA는 하루에 용량 자체가 1540을 먹었을 때가 제일 효과가 좋고 지금 저희 CLA가 요 양이 딱 지켜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 6알을 꼬박꼬박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CLA가 좋은 점은 그냥 빼는 게 아니고 칼로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의 원료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잘 되면 피부가 되게 좋아져요. 내장기관도 보호되고 피부막도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방을 빼서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캡사이신은 매운 거 드실 때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있죠. 요거는 발열작용을 통해서 에너지 대사를 시켜주는데 사실 이 효과는 되게 미비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방을 빼서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CLA고 콜라겐은 그냥 버리는 거기 때문에 카르니틴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CLA 이런 거 요거를 같이 드시는 게 훨씬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다이어트는 장 컨디션이 좋아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제일 이번에 새로 나온 슬림핏 같은 경우에 이제 미생물 생태계도 해주면서 체지방도 같이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고 보장 균수도 100억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기본 유산균 밸런스 위드인 요것도 이제 신바이오틱스 제품이어서 건강한 장 컨디션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저희가 제품이. 근데 이제 화이브비츠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랑 불용성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그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불용성이랑 수용성이 있는데 불용성 같은 경우에는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해서 장벽에 있는 찌꺼기를 뜯어주는 거고 그 뜯어준 거를 끈끈하게 해서 잡고 나가게 해주는 게 이제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화이브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성 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먹기도 편리하고 맛이 무맛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 화이버비츠가 되게 좋은데 요거는 드시는 분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으니까 요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장 컨디션은 화이버 파우더를 드셨을 때 훨씬 더 빨리 개선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이 되는 영양제는 꼭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더블엑스 그 다음에 오메가3 그리고 아세로라 C, 그리고 비타민 B 플러스. 아까 B는 대사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C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운동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항산화 제품으로 비타민 C가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운동이나 어쨌든 간에 혈행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그 영양소 운반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이제 대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을 드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섭취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 식물 영양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양제로 제일 훌륭한 게 이제 더블엑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넣진 않았지만 코엔자임 큐텐이나 그다음에 비타민 D를 드시면 그것도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코엔자임 큐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고 4주 동안 300ml를 섭취를 하시면 운동 없이도 근육의 강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근력 향상에 도움이 돼서 그리고 이제 뼈도 생성해주고 면역력도 증대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0IU 이상 섭취를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쌓는 거를 막고 빼주는 제품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슬림팩, 그 다음에 키토산, 그리고 이제 그 이 스키니 롱롱 워터 젤리랑 그 다음에 시네트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슬림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신 분, 그 다음에 키토산은 이제 지방을 얘가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고기 섭취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키토산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시니아 캄보지니아 그 추출물이 있는 이제 요 스키니 롱롱 워터 젤리 요것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면 단 거를 조금 덜 먹게 되니까 이 워터 젤리나 요 시네트롤 같은 걸 드시면 이제 입이 심심하실 때 훨씬 좋게 입 터지는 거를 예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지방도 감소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줄여도 단백질은 꼭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은 1에서 2g 사이, 그러니까 체중 대비 1에서 2g 정도를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제품 중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단백질을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닭가슴살이나 뭐 고기나 소고기도 이제 지방 적은 것, 돼지고기도 그런 거를 이용을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몸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이제 식물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서도 몸에 데미지는 적게 줄 수 있는 제품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틴 쿠키도 이제 간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훨씬 좋겠죠. 여기에는 이제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대부분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요요거든요. 요요는 사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다이어트 전 60kg였어. 다이어트를 해서 50kg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찌고 나면 더 많이 쪄요. 70kg가 돼요. 이게 요요는 하면, 그러니까 요요가 오면 120%가 그냥 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먹는 양을 줄여놨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이 줄거든요. 그럼 기초대사량이 자동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기초대사량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요요가 필연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 하고 유지를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람마다 살찌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원래 되게 날씬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기점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살이 쪘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나는 항상 뚱뚱했어. 요런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포의 분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은 날씬했던 사람들은 지방세포 개수도 몇 개 안 되고 되게 널널하게 있었던 거죠. 얘가 지방세포예요. 그다음에 뚱뚱했던 사람은 개수도 많고 양도 많아. 그래서 이게 똑같이 증가를 한다고 치면 얘는 이만큼 증가할 때 얘는 훨씬 쬐끄만하게 증가를 해도 훨씬 더 살이 많이 찌게 되겠죠. 그래서 이 A타입인 사람들은 이 지방세포가 이렇게 커진 거를 다시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면 요걸 다시 이 상태로 안 갖게 하려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야 되는데 기초대사량을 올린다는 게 뭐냐면 배에 있는 지방이 줄어서 내 외모가 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다시 이렇게 크게 안 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방세포를 이렇게 작게 만드는 데는 부주면은 지방세포는 작아져요. 근데 요 작아진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6개월을 유지를 해야지 몸이 아, 내 몸이 원래 이 몸이야 라고 인지를 하게 돼서 이제 살이 안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게 포인트고 그래서 요런 타입의 사람들은 8개월이면 살을 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B타입인 경우에는 이 개수도 많기 때문에 이 개수 많은 것도 줄여줘야 되고 이 사이즈도 줄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개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적게 만들어줘야지 살이 다시 쪄도 덜 찌겠죠. 그래서 이 개수를 줄이는데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B타입이신 분들은 더 오래 다이어트를 지속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미경 강사님이 보면 그 이렇게 메일링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다이어트를 이분이 하셨는데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내 머릿속에 있는 습관들을 지우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녁을 굶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적게 먹는 사람이야 라고 이거를 정체성을 바꿔줬을 때 살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는 내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지 않는 이상 되게 힘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가 먹었던 게 오늘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모든 거에 불변의 진리인 것 같은데 다이어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쌓으려면 이제 오늘부터 내가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을 같은 시간대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시는 게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